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강의 내용이 아닌 이상한 내용이 이렇게 떴을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밝은 면복이라는 시고요. 이거는 외국 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시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정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제가 앞에 걸 빠뜨렸군요. 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 항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주부들은 이게 맞지 않죠. 가족들 옷이 많으니까. 자,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밝은 면 복이라는 시인데, 저는 제가 일이 힘들 때마다 이 시를 가끔씩 꺼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사회복지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를 소개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시가 어떤가요? 네,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비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로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회복지관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바라보면서 근무를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까지 제가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입니다. 제가 그 비전의 어떤 정의를 내려는 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혹시 평소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적인 관점에서는 쉽습니다. 시각, 시력, 시야,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나 이상, 전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칭적 관점에서의 비전은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을 담은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영성적 관점에서의 비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듯 실현될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읽으면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네, 청계천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직접 청계천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쵸? 실제적으로 있는 사진이 아니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요, 일종의
뭐 청사진 아니면 조감독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 나는 청계천을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으로 청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보는 청사진이랑 청계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랑 어떤 것 같아요? 예, 비슷하죠. 예, 뭐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은 나는 청계천이라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라는 머릿속에 어떤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뤘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개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그 미키마우스 또 도널드라든지 이런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만화라든지 만화 제작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가 이런 걸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그죠? 디즈니랜드를 이 사람이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꿈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디즈니월드로 바꿨는데 이 디즈니월드는 디즈니랜드에 비해서 170배 이상 아주 큰 규모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196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폐암 말기를 받고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디즈니 월드라는 곳은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다 지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이 사람이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주위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 아직 건립이 채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다니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주위에서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게 완공된 것을 꼭 굳이 볼 필요 없다. 왜? 내 머릿속에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디즈니 월드라는 것을 이미 내 머릿속에 청사진으로 그려져 있고 나의 비전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완성된 것을 보지 않아도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 사람은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름은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사진을 봤을 때는 누군지 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민권 운동가죠. 그죠? 비폭력을 외친. 자,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노래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3대 연설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흑인과 백인의 어떤 평등한 세상, 공존에 대한 어떤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비폭력적으로 해서 평화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격범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1963년도에 I have a dream이라는 워싱턴 DC에서 이런 그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과연 올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시위를 하고 해도 과연 올까? 계속적으로 저희는 오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오바마입니다.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이 마틴 루터 킹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람이 말했던 이상적인 꿈, 미국에서의 흑인과 백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I have a dream.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자,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자, 비전이 어떻습니까? 비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루기 힘든 그런 꿈 같은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것이 바로 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갈 때 이런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비전의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을 담은 구체적인 청사진 비전이고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듯 실현될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이 스스로 이렇게 슬슬 생겨나십니까? 만약에 생겨나신다면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한 것이고요. 아, 나 이제부터 비전이라는 거 한번 가져보자 라고만 생각하셨더라도 저는 아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비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시면, 비전은 에너지를 집중시켜주고요. 비전은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비전은 잠재된 힘을 발휘하게 해주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플 때 힘이 불끈 솟아나듯이, 자, 남자들한테 시장 바구니 들어달라고 하지만은 그 무거운 아이를 불끈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잠재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는요, 금방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내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는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마음속에 없다면 이 여러분이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평생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 인생의 후회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제발 저랑 비슷한 그런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자, 바로 돈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스톨리 브로트니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 1,500명을 대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아니면 돈을 이제 버는 직업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두 개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25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1245명이었습니다. 그게 합이 1500명이었죠.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이 사람들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101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1명 중에서 100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단 한 명만 돈 버는 일에 했던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억만장자라는 것도 어떤 겁니까?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더욱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도 따라 같이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맞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연세가 그래도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비전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아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복지직을 제가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일을 좋아하구나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돈도 별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좋아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직업이 얼마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이 종사자로서의 자세. 약간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겠지만 건강가정사로서도 근무를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지만 건강가정사 자격증도 따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센터장의 입장으로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는가라는 것을 약간 생각하고 제가 이제 넣은 자료입니다. 우선 조직은 이런 종사자를 원합니다. 어떤 종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 자, 저는요, 일단은 능력이 없으면 뽑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다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같은 복지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빛을 보게 되면 열정을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가 열정인데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을 제가 뽑습니다. 일종의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봐서는 그 사람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얘기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열정이 묻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을 볼 때 그 열정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 사람을 뽑았는데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지에 관한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봤는데 자, 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하고 찾아서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에서 10가지 시켜서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키겠지만은 그 이상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일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직원을 저희는 바랍니다. 조직에서는. 다음이 세 번째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복지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 간의 화합입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고 내가 도움을 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 꿈을 위해 일하는 사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를 소개해준 이유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복지직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아주 큰 약간의 어떤 주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왜 무슨 연도지? 라고 하시겠지만은 직원을 뽑아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빨리 그만두는 직원이 있고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가 복지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고비의 그 연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 만에 그만두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은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1년, 2년만 잘만 넘기면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그 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해서 계속 그만두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데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기간을 몇 번만 넘기게 되면 반드시 그 기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자, 내가 항상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이채욱이라는 그 헬스케어 아시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의 좋은 점이 뭔지를 쭉 메모한다. 나는 그것을 백지와의 대화라고 부른다. 백지 위에 좋은 점을 나열하다 보면 더 좋은 점이 나오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열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긍정적인 행운화 마인드가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열정과 긍정적 사고가 몸에 배었다고 생각한다. 네,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8대2의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넣었는데 잘 보십시오. 80%는 현재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미리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후에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 8대2라는 법칙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곳에 많은 강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적 위치적으로 본다면 최고에 있는 분들이 앉아서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왜 강의를 들으실까? 들으실 필요 없지 않을까? 그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강의를 더 쫓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굳이 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까지 굳이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개발할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운동할 시간 없어. 그래서 나 살이 계속 쪄. 그런데 옆에서 말하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저 자기 개발할 시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8대2라는 법칙 여러분 차후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사실 워밍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해드린 얘기고요. 실질적인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제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이제 낯설은 기관일 수도 있긴 한데,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사랑의 집이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종합복지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일 먼저 생기면서 어떤 말들이 제일 많았냐면요. 복지관하고 뭐가 틀려요? 네. 복지관하고 일하는 것이 뭐가 틀릴까? 그리고 복지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강진구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종합복지관이라는 곳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공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해서 저희 강진구 센터랑 저희는 강정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있는데 이 공존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사실은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과연 종합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 거냐를 연구를 하면서 저희를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어깨가 무거운 곳이긴 한데, 자, 그러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가족 정책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적인 대응책이라고 제가 해놨고, 가족 사회복지 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적인 대응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이 연관된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어렵죠? 그럼 네? 아동복지 지역모. 네.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입니다. 자, 출산을 작게 하는 거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은 내가 출산이라는 부분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명을 낳든지 안 낳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은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저출산 1위 국이거든요. 한 명도 안 돼요. 1.0도 안 되거든요. 0.9, 0.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0.9 얼마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1, 이 정도 이제 저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만 계속 낳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에 외치고 있죠. 자, 차후에 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문제, 이게 바로 저출산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렸죠. 또 있다면 비행청소년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비행청소년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이혼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 가정이지만은 아버지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폭력 가족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성장할 때의 어떤 그 성장 환경에 의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긴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결국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족 문제가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적인 대응책이 가족사회복지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정책이랑 가족사회복지정책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 대답이 없네.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제가 세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정말 많지만 딱 두 개만 제가 이번에 이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자살률하고 저출산율입니다. 자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거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남성이랑 여성이랑 자살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요. 남성들은요. 자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때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총이 없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쏘게 되면 즉사하잖아요. 남성들은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요. 여성들은 이렇게 손목에 끊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선호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살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구해지죠. 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 구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성들이 정말로 자살을 시도할 경우에,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우리가 약간 봤을 경우에 여성들은 내가 정말로 죽고 싶을 때 자살을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냥 대범하게 바로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이렇게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살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자살이 우리가 가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자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은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하루에 2.5명이 죽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자살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잘만 저희가 만든다면 이 자살률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노인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지관이나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출산이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거의 어떤 그 가족 문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가족 관련 사회 문제가 사실은 긴급하고 심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심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두 번째, 가족 관련 사회 문제가 보편적입니다. 이 보편적인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그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노인들 중에서 가난하거나 자식이 없는 분들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인데도 자살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 보면 공부를 잘하고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봄으로 인해서 가족 관련하는 어떤 사회 문제는 어떤 특정 계층, 특정
특정인만을 위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본다면. 그래서 가족 관련 사회 문제가 보편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면 오히려 많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아니면 가족의 삶이 안정이 되면요,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생산성이 증대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다만 그 가족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없고 가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적인 측면들하고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센터가 복지관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의 그 부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 뭐 중복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의 복지관이랑 지금 현재의 복지관 형태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자, 그거는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복지관의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뭐가 틀리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 하는 거랑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자, 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이점을 물을 때 복지관에서 가족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뭡니까? 중복이 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보다 가족 관련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도 복지관은 약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좀 많이 가겠지만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소득층만을 대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 가정도 하고 저소득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울러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과 저가 이제 얘기한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오면서, 자, 이론적인 발전이 아닌 현실적인 발전에서 본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초기 모습은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저희가 사회가 이 가족과 관련된 아니면 이 사람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복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문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자, 복지관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었지만은 차츰 이 청소년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자 청소년 관련한 기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기관을 그만큼의 일을 청소년 관련 기관에 떼주는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십시오라고. 자, 복지관에서는 하나씩 그 일을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이 현재 청소년 관련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기관으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관이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뭐 대충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전문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씩 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이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복지 사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뭐 예방적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가 들어가지만은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저희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복지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 사업을 하지만은 가족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예방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저소득에 가까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와닿았던 게 어떤 얘기냐면, 이용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낸 세금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는데, 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을 하면서부터 내가 비로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복지관에서는 일반 가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쵸?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저소득은 무료로 해주지만은 뭐 일반은 돈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이 와도, 중산층이 와도,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 오더라도 항상 돈은 받지 않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상담도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의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효율적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비교 연구해서 이제 나와 있는 표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참고를 하시라고 보신 건데, 사회복지사나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사나 이런 경우는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위의 기관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여성가족부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도 틀려요.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2007년에는 여성부 쪽이었고,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가, 다시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근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 빼고는 종합복지관이랑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 서로 간의 어떤 연계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자, 지금 어떠냐면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하고 있죠, 그쵸? 약간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그 연계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복지 사업에 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법령이 벌써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령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복지 사업의 어떤 통합성,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보고 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제가 지금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어떤 제가 해답은 드릴 수 없지만은 약간은 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으로 두 개의 기관이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법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가 직원을 뽑다 보면 건강관성사이기도 하지만은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건강가정사만 있다고 해서 뽑은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제가 그 직원을 뽑다 보면 건강가정사랑 사회복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뽑아보면 건강가정사 쪽으로 전공하시면서 사회복지사를 딴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사회복지사를 전공을 하면서 건강가정사를 플러스 알파적으로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건강가정사를 더 전공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가 더 이제 눈여겨는 보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 뽑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을 하실 때 저는 느낀 게 어떤 거냐면 2개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사로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다가도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을 돌리다가도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2개가 다 있는 경우에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 입장에서는 2개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점차로 제가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개만 있는 것보다는 2개를 다 가지고 나 이런 것들하고 다 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흐름도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골치 아프시잖아요.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 전국에 유일하게 딱 하나 서울에 저게 마포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덩어리 밑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면 도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서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은 구마다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각 구마다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울산 같은 경우는요, 울산광역시거든요.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은 그 밑에 있는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할하고 총괄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모든 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본다면 이런 그 업무의 그 흐름도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되겠지만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뭐 다른 이런 도시에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행정적으로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랑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의 고민은 아주 깊습니다. 다른 지역의 센터장들의 고민이 없는 고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중앙센터랑 서울시 센터의 중간에 끼어서 한마디로 뭐 미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야 될 그 어떤 사업에 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또
서울시에 있는 구에서 실시해야 될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로 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지방에 있는 건강안전지원센터는 중앙 것만 얘기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이 돌면 되는데, 서울에 있는 경우는 중앙 것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 비슷한데도 각각 돌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중앙과 서울시는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공화국이다. 서울시는 또 하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서울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어떤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매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나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 강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병합형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병합형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자 등록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돈도 따로따로 받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국비가 조금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센터장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병합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진구 있는 경우에는 병합형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왜 병합형이란 말을 쓰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먼저 생겨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받는 경우는 병합형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겨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다기능화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총 4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는 곳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운영하는 병합형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운영하는 다기능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기능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필수 사업 같은 것도 좀 횟수라든지 이런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센터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138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서 병합형이 포함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더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171개소인데 이거는 병합형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개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기능화 센터도 포함된 개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덧셈 뺄셈 해봤자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일을 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도 훨씬 많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죠? 네, 뭐, 다 알고 계신 듯이. 네, 조금 지루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이게 표 보시면 그냥 이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거를 제가 쭉 하나 뽑았는데, 저게 비곤안에 막 이렇게 표시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거는 왜 저렇게 해놨냐면, 국비가 지원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앞 페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올린 겁니다. 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요, 건강가정 사업 이외에 별도로 또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센터장들의 어떤 그 모임을 저희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서울시 센터장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민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가 바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 돌보미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이비시터랑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뭐, 자녀분들이 많이 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아이가 어린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특강을 받으러 오려면, 나에게 정말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베이비시터는 내가 이용을 하면 약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특강은 정기적으로 매일 있는 게, 매년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이 날짜, 한 서너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요 한 서너 시간만 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아이가 생기게 되면 영화 못 보죠? 그렇지만 영화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은 3, 4시간이거든요. 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가 영화 보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아이 돌볼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아이 돌보미 사업이에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또 갑자기, 아니면 내일이 제삿날이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하기 힘들다. 한 6시간 정도 필요하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제 아이 좀 돌봐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야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놨습니다. 자, 6시 반까지 아이를 찾아가야 됩니다.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못 찾아갑니다. 남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도와주니까. 그러면 누가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지금 야근을 하기 때문에 대신 제 아이를 데려다가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저희 집에 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조금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일반 베이비시터랑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런 차이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때 쓰는 서비스.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합니다. 2달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아이 좀 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그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시간당 500원밖에 안 돼요. 일반 맞벌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벌이가 괜찮은 집은 시간당 5,000원 정도지만은 저소득은 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 쌍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돌보미 선생님을 두 사람이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500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모자라요. 지금 50명이 계시는데도 이분들이 황금 시간대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못 보낸다, 한 사람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이라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놓고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센터장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 정말 좋지만 정말 하기 싫다. 네. 그래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이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마스코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성공한 어떤 동기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주 이렇게 유용한 사업이긴 하지만 진행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놓고
낳고 나니까 왜 책임지지 않냐, 우리한테 따지니까 저희도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애 낳아놓고 왜 내보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욕도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직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 아이 돌봄에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전화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흥분을 하셔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열받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담당자가 너무 열받으니까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뜸한다는 얘기가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전화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전화 받았던 걔 같은 년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취급까지 받습니다. 욕도 많이 듣거든요.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 정도로 그 아이 돌보미 사업은 지금 232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외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는 파트가 따로 또 있을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한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은 한 16개 기관으로 이 정도밖에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취약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미혼모 부자 거점 기관 운영 지원 사업, 가족 보듬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4개 같은 경우는 저희 강진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량이 되지 않아서라고 물으시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직원을 드릴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냐라고 많이 들어와도 그냥 무조건 난 됐습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된 건데, 또 강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유일하게 그 KTNG나 한국타이어나 이런 데서 복지관에 차를 무료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강진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받았다는 겁니다. 네. 대단하죠.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번 보시면, 가족 기능의 강화, 가족 문제 예방, 가족 문제, 가족의 잠재력, 가족 공동체, 가족의 욕구 종족, 지역사회 연계, 가족과 사회 통합.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복지관은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거는 어머니의 어떤 자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지 자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또 그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가족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중앙센터에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돌아가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거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르죠. 예, 복지관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방향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보 가족 중심 지원에서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해서 이게 이제 보편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면 보편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어떤 가정들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사실 상담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자면
복지관에서 하는 상담이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상담이랑 틀립니다.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복지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관에서 연계되어서 온 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저소득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로 이제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소득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상담하는 것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2차적으로 원하는 것을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상담하고 사례 관리해 주는 것은 복지관이더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했더니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좋은 상담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오시면서 이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요구도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건강가정, 지금 강진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상담 건수가 150건에서 200건이거든요. 대기만 해도 한 20명. 그래서 지금 상담을 대기시킨다고 해서 또 제가 요거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많이 먹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누가 그래요? 복지관도 상담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상담을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해보니까 상담 하나라도 이런 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산층에서 상담을 올 경우에 여자만 오실 것 같죠? 남자분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상담을 한두 번 받다가 그만두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짧게 하시는 분이 3개월이고 1년, 2년 동안 장기간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그 서울시에 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너무나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회기당 5만원 내고 하십시오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경제력이 되는 분 한해서만 저희가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상담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상담의 맛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나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오는 거죠. 네,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어떤 사업 방향은 그 보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사업 방향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나머지는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딱 알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요, 사업을 딱 3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 교육, 문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주 핵심적인 그 사업 3개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문화 가족을 어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프로그램에는 상담, 교육, 문화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섞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그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통합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아까 제가 이걸 엄청 많이 묻고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거, 아이 그 가족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놀토 돌봄 사업이라는 이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하게 되시면서 몸소 한번 체득해 보시는 것이, 체험해 보시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사란 뭐냐라는 거를 그냥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써왔습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허브가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바로 건강가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는 거를 제가 적어놨고요.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건데, 건강가정사 연봉이고요. 한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받는다라는 겁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 밑으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부담으로 하는 사대보험료랑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죠. 자, 건강가정사가 되려면 이런 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건강가정사 동의교과목 인정신청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걸 많이 알고 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비슷한 과목을 들었는데 건강가정사 과목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가정사 동의교과목 인정신청서를 이렇게 중앙센터에 제시하게 되면 나중에 답변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2개 과목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인 박노해는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했고, 시인 신승건은 사람만이 문제라고 말했거든요. 복지계에서 일하는 그 종사자들은요, 그 이용자들이 사람 때문에 문제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용자들한테 희망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문제야 라고 듣겠습니까? 희망이야 라고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희망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자, 강의는 끝났고요.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